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무력 충돌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트럼프가 2주 정도 다시 시간을 줬네요. 네. 네. 아유, 2주 너무 긴데.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긴 하죠. 예, 계속 불확실성이 그거 하네요. 진짜. 근데 어떻게 지금 어제 미국이 근데 왜 준 다음에 틴스가 뭐죠? 그 나인틴스인데 나인을 빼서 준틴스 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준 틴스예요? 네. 오. 아니 저희 오프닝 전에 일부러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일부러 지금 방송 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죠? 준 나인틴스면 나인틴스지 준 틴스 하길래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얼핏 듣고는 이게 6월 달에 티네이지들 청소년들 위한 무슨 날인가 싶었죠. 노예 해방의 날이었다. 네, 마지막 노예가 해방된 날이 6월 19일. 근데 그 와중에 유럽이 슬금슬금 이렇게 크게 둥그렇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제 저한테 보여줬던 차트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이 기분 나쁜 패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는 최근 한 달로 보면은 완전 단연 코스피 1등인데. 어제는 동학개미라는 말이 다시 나올 다시 정도로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가 열의를 해주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이란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군사 작전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네. 불확실하죠. 그렇죠. 다 불확실성 투성이죠. 전부 불확실한데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더 이상 이- 시장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접근하시는 자신감 것 대단한 같아요. 거죠. 네. 유가도 궁금한 시점에 오늘은 네, 바로 모셔볼게요. 네. 그러면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배경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예, 또 센터장님 뵙는 거 보니까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구나. 예, 한 달이 됐어요. 네. 저도 한 달이 지난 거를 SBS 여기 타고 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굵직굵직한 불확실성 뉴스들이 많아요. 빵빵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는 이란에 대한 네. 어떤 타격, 이스라엘 네. 타격이 컸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좀 빨랐고요. 네. 보통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경향이 거기서는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네. 죽고 다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죽고 다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하튼 예상보다는 타격이 컸고 서론의 공방이 컸고 미국이 중재할 시간이나 이런 거 없이 이스라엘 더 빨리 서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G7 예. 하다가 돌아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행동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랐을 거고 민주당 입장 예전에 바이든 정부였으면 상당히 많이 말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바이든은 예전에 어떤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때 그 이상의 무기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보더라인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는 편이니까 이스라엘 네. 걸 믿고 승낙을 받기 전에 미리 1차적인 공격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도 고뇌는 찼지만 그래도 이참에 이란에 대한 핵시설을 없애는 게 맞겠다고 결론 내린 건데 다만 확전에 대한 여부 그리고 유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어저께 뉴스 보셨겠지만 제롬 파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금리 일을 인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롬 파웰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했던 관세 인상에 대한 효과가 7, 8월, 9월에 인플레이션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인하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믿었던 유가마저 폭등하면 트럼프는 더 궁지에 몰립니다. 냉정히 그렇죠. 얘기하면 네. 국내 정치 상황으로도 지금 여기저기서 상당히 반대 시위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생활 물가가 뭡니까? 미국에서 가솔린, 가스 가격이잖아요. 네, 네. 가스 가격 우리가 말하는 가스가 아니라 이게 가솔린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가스 스테이션을 하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죠. 가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가스 스테이션인데 가스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충돌도 다중도 돌린다는 그렇겠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거기에 의 확전을 좀 막으려고 이주를 준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거기를 타격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주를 좀 만약 타격하면 이란은 마지막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봉쇄합니다. 제 그렇죠. 느낌상 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럼 이성을 잃거든요. 어차피 그 정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하메니 정부는 사람이 죽고 핵시설이 뭐 파괴되면 결국은 사람은 뭐 아니면 도가 돼요. 다 잃을 거 다 잃어버리면.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거나 뭐 거기 항만을 파괴하거나 해서 어느 물동량의 20%가 이제 순식간에 없어지는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트럼프는 적어도 100불 이상의 유가를 연말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핵시설 파괴와 하메니 정권의 교체까지 하면서 전면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저희들도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증시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가가 100불 이상 간다는 거는 결국 저희 물가나 아니 수입 물가 그다음에 지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차라리 조금 제스처를 취해서 빨리 자기 스스로 핵시설을 한 달 내에 파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권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상안을 빨리 해서 제나바나 이런 스위스에서 만나면 조금 진정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봐요. 하메니 정권도 아직은 정권을 연장하고 싶고 그러면 마지막 카드는 자기 스스로 핵을 좀 없애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그래서 자기가 좀 실리를 추구하는.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이스라엘은 더 급해지거든요. 이스라엘은 빨리 스트라이크를 하해서 정권의 어떤 보수 강경파를 또 직결시켜야 할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목숨을 담보로 정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여하튼 그래서 아마 2주 안에 빨리 결정할 건데 저는 굳이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미국에게 화해 제스처를 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계속 타격을 당하고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하메니 정권이 떠나가는 그래서 팔레비의 왕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이란하고 협상할 때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가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라늄 농축 지금 이게 뭐 뉴스에서 보면 60%까지 돼서 이게 사실상 무기화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근데 우라늄 농축은 이렇게 무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뭐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에너지원으로서 핵 연료, 핵 발전 우리가 보통 고리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러니까 핵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열과 빛을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그것을 더 세게 하냐 아니면 부드럽게 그 반응의 속도를 이완시키냐에 따라 발전과 폭탄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농축의 강도와 질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빨리 반응하느냐 적게 하느냐인데 60% 이상이면 통상적으로는 핵풍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에 핵무기화될 수 있는 거는 매우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한 달 이내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농축의 속도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근데 농축을 이제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는 핵 발전소 자체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뉴스에 보시면 그 지하에 깊이 숨겨져 있는 농축 설비들. 그거 상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깊이 180m나 100m 가까운 곳에다가 농축 설비를 만들어 놨는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만약에 AI,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세차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상에 놔도 되는 문제를 굳이 지하. 근데 물론 이란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폭발에 대비해서 지하에 만들었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과학론자에서 그럼 고리 원전 이런 거는 뭐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상당히 불순한 건 맞죠. 핵무기 개발용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왜 대문자로 트루 소셜 올려 just do it 그냥 해라. 무슨 뭐 나이키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요? 핵 개발 안 할게요 앞으로. 뭐 당신들 그거 한 대로 할게요. 우리 뭐 장성들 죽고 핵과학자 죽고 시민들도 죽고 했는데 뭐 없었던 일로 할게요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하메니의 메시지는 우리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이게 좀 증시와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또 철학적인 얘기인데 중간적의 어떤
그 역할론자가 원래 미국에 해줘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양측이 싸울 때 말리는 네. 사람이 있고 글쎄. 거기에 둘의 협상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A와 B 측의 정치력이 뭘 주고 뭘 받는 거라면 각자 원하는 거를 들어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강대국이고 그것이 리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 좀 그렇게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달이 벌어지는 거고. 뭐 때로는 싸움도 필요하다고 그랬고. 예. 예.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제 말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각 지역별로 경쟁, 지금 사실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갈라져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쪽은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갈라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도 지금 미국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나토에 대한 부분들, 예. 그 주독 미군들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중재할 어른이 아이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중잘 어른이. 그러니까 맞잖아요. 어른이 돼야 될 어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저희 결국 증시의 영향을 얘기해야 되는 네. 거고 네. 제가 뭐 좀 이따가 뭐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지만 증시에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네. 결론은 가장 큰 시나리오가 뭐냐 그러면 저는 유가가 지금 한 75불까지 올라갔어요. WTI 기준에서. 네. 근데 제가 저희 하우스, 저희 상상인증권의 올해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평균 유가를 68달러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저는 틀리더라도 저희 뷰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저희가 뭘 틀렸는지 알고 그다음에 반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은 여전히 유가가 올 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유가는 서서히 하향 안정화될 거라 보고 있고 배럴당 70불 위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70불 이상의 유가가 지속되거나 저희 뷰가 틀릴 가능성은 전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럴 때마다 썰로 돌긴 합니다만 실제 봉쇄된 적은 없죠. 저는 오일 쇼크에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일 네, 쇼크를 네. 잘 모르시는데 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에서는 예. 이스라엘과 협력했던 국가들에게 아예 원유 수출을 안 한 것뿐이에요. 뭔가 오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협조적인 국가들한테는 이스라엘과 뭐 국교를 맺었다든가 이스라엘과 뭔가 협력하든가 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영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유 수입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호르무즈 해협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그때 그럼 어디 기름 갖다 썼습니까? 그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일부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정치적 복잡한 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일부러 그 종교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네. 또 종교가 복잡해요. 중동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네. 해협을 또 봉쇄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뭐 이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림, 잠깐 네. 이 그림이 예, 있는지 그러시죠. 모르겠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의 그림이 없으면 뭐 어쩔 수는 없고요. 아까 잠시 나왔었습니다. 예. 예. 자, 요거 예.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오른쪽은 이란이고 왼쪽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네.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런 나라가 있는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싸고 이 양쪽의 종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슬람교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게 있습니다. 또 쉽게 설명드릴게요. 마호멧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그러니까 마호멧은 아들이 없었어요. 예. 네. 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순니파는 뭐냐면 마호멧이 없었으니 쉽게 말하면 술탄이라고 하는 그 교황 같은 개념, 네, 네. 자기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교황 같은 개념을 적자로 해서 모셔야 된다는 입장을 한 거죠. 그게 순위파. 그러니까 마호멧의 제자 중에 네. 탑을 예. 계속 그 황제처럼 술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순니파고요. 네. 시아파는 아니다.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딸. 딸의 어떤 계통을 이어야 된다는 게 시아파입니다. 네.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응이 들어가니까 이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란과 맞잖아요. 시아파니까 네. 이란이고 이 네. 이란의 형제들이 어디냐 하면 헤즈볼라와 하마스입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아파를 씨말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마스 괴멸됐고요.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괴멸됐어요. 네. 지금 남은 마지막 카드는 지금 이란입니다. 아. 이란을 어떻게든 없애야 됩니다. 눈에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순니파는 말을 잘 들어요. 이쪽은 술탄이고 이쪽은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라크, 쿠웨이트 대부분이 다 순니파이기 때문에 협조적입니다. 네. 친미 계열이고 또 네. 친미. 네. 그러니까 눈에 가시는 이쪽 길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 3대 축입니다. 근데 두 개는 괴멸됐으니 이란만 없애면 된다는 생각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아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보여드렸냐면
왼쪽이 사우디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사우디도 원유 수출이 좀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사우디의 네. 반도의 왼쪽에도 항구가 있습니다. 리야드라든가 이 왼쪽에 보면 항구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으로 원유가 또 나가고 쿠웨이트나 이런 쪽은 반드시 저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왜 당신 때문에 길목을 막아서 우리 원유 수출을 못하냐고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범무슬림 계열이긴 하지만 그렇죠. 좀 복잡하게 한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란이 자기 스스로의 괴멸을 위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하메니 정권을 붕괴를 감내하고서라도 저걸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고통은 자기가 숨겨놨던 핵시설을 스스로 파괴하겠다, 공개하겠다. 이게 근데 왜 그럴까요? 파괴하고 공개도 다음에 개발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 정권이 유되면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지만 다시 언젠가 미국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 정권이 바뀌면 자기 언젠가는 그 핵을 다시 개발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싫은 거예요. 아예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일 겁니다. 아, 이스라엘 아예 씨를 입장에서는. 말려야 된다는 생각할 거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주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면 증시의 유가 측면에서 보면 100불 이상 가는 시나리오의 확률은 있지만 좀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스스로 먼저 얘기해서 유가는 다시 제네바에서 미국과 만나는 순간 유가는 다시 70불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마 다음 달 초 정도가 아닐까? 네. 빠르면 이번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7월 초에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정권까지도 교체가 되는 걸 원했던 거고. 당연히 원하죠. 예. 지금 핵 개발을 한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팔레비 왕조가 이란이 친미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하메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란이야말로 가장 친미였고 여성들에게 가장 관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 전통 제국이 되면서 상당히 네. 이제 이 신앙과 국가가 일체가 되는 엉뚱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화면을 약간 보여드리면 네.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뭐 싫어하겠죠. 당연히 예, 싫어하는데 근데 유독 제가 여기 표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원인 분석이라고 네. 아마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구두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 국가 중동 반도 내에서 가장 유일한 핵은 이스라엘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예, 이스라엘만 예.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거기가 파키스탄은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잖아요. 중동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중동하고는 하죠. 아니지만 예. 중동 맞습니다. 내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당연히 핵 보유국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힌두교고 그쪽은 그렇죠, 힌두교고 그렇지, 정치적으로도 뭐 그렇지. 여기는 네네. 이슬람. 대면대면한 사이고요. 네. 네, 서로 네. 뭐 관계는 안 하는데. 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일한 핵 보유국지가 깨질 수 있는 거는 힘의 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왼쪽에 화면에 보면 안보 위협이라든가 생존 전략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를 하기엔 좀 조심스럽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생존 모색은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 지지도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부패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비리 리스크가 항상 있었던 대통령 후보 총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정했는데 이번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투를 통해서 뭔가 신뢰를 얻었고 이참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6월 중순인가에 의회 해산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의회 해산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회 해산을 시킨다는 건 전쟁을 그만두라는 뜻인데 국민들이. 근데 네. 의회 해산을 하지 않았던 얘기는 이 전쟁을 해라는 뜻이고 그렇다고 보면 연말까지는 의회 해산을 안 나올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만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6차 핵 협상 앞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 GUB 벙커버스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예. 80m까지 가는 그 GUB 비트 폭격기를 통한 그건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이 지원해줘야 예, 된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해야만 그 지하 핵시설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탑건 매버릭 영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곡 안에다가 지하 시설을 있고 그걸 다시 그 초 안에 못 올라오면 죽는 그 시뮬레이션 많이 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진짜로요. 그게 다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계곡 산에다가 예. 넣어야지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인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미국이 아직 통제할 수 있는 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희망적일 수는 있고 저는 희망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아마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극비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극비에. 뭐 이렇게 지금 탑건 매브릭도 말씀하셨지만 할리우드의 뭐 가치나 문화를 뭐 제가 전 개인적으로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헐리우드의 상상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 괜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이유가 있겠죠. 네.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빨리 현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우리 그 톰 크루즈 형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걸 찍었느냐 자. 하면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예. 충분히 이제 어떻게 상정한 거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에 이럴 때마다 120불 갑니다, 130불 갑니다 유가 저 아이비들의 이 호들갑이 저는 못마땅한데 우리 저 백선 팀장님 저기 계셨잖아요, 정유사에도 계셨잖아요. 네. 하나 그 뭐 호르무즈는 뭐 안 된다고 보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훌쩍훌쩍 뛰면은 그 오른 유가로 이렇게 실어 오는데도 하다못해 보름 정도는 걸릴 텐데 왜 대값 오르자마자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까? 약간 사회자님이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시차는 존재합니다. 아 시차는 있나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저희가 이제 리맥스라고 미국의 그 거래소, 예, 이 상품 거래소 리맥스가 있고 예. 시카고 보드 오브 CBOT가 있지만 네네. 예, 리맥스에서 주로 이제 가솔린, 휘발유, 원유가 매일매일 거래됩니다. 예, 그렇죠? 매일매일 거래되죠. 예. 근데 이제 중동에서 바로 그날 새벽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가격에 반영이 돼서 그렇겠죠. 뭐 휘발유나 가솔린 가격이 10%씩 폭등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 울산이나 여수에서 휘발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국제 가격과 연동하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은. 연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무일가의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뉴욕의 가솔린 가격이 100% 올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올렸어. 예, 그럼 저희 같으면 저희 원유를 미국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가솔린 미국 수출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아니면 미국의 어떤 수입업자가 당신들 그렇게 싼 휘발유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미국에 잘 팔겠습니다. 예. 그게 아비트리지 않습니까? 예, 차익 거래. 예, 예. 그런 걸 대비하시라도 이 국제가에 어느 정도 연동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뮬레이션까지는 저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또 상식적으로 맞죠.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가격이 계속 똑같다.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은 기업들이 하는 가격인데 이것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 맞죠. 왜 근데 그러냐면 또 불합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가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고 정유사가 돈 많이 벌었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예, 만약 지금 이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계속 둔다는 거는 한 달 뒤에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리맥스에 맞게 유가와 국제가를 다 올려주는 거밖에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동 호르무즈에서 저희 나라까지는 딱 정확히 30일이 걸립니다. 30. 그러니까 30일? 지금 저희 30일에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한 달이 걸리기 오는데? 때문에 VLCC라고 하는 유조선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29척이 떠 있는 겁니다. 매일 한 척씩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게 만약 끊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쓰는 원유,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기름, 그러니까 이 원유 양이 200만 배럴 이상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네. 우리나라의 정유사의 생산 넓이는 거의 400만 배럴이고요. 예. 절반 정도인 200만 배럴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LCC가 100만 배럴짜리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 한두 채 꼭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여비로 또 이미 뭐 재고는 있습니다. 울산에 여수 재고는 있지만 이 배가 만약에 두세 척, 세네 척 계속 지연돼서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나 남미에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항로 개척에 있는 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 너무 뭐 오버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적어도 한 달치의 원유, 저희가 써야 될 한 달치의 원유와 석유 제품은 재고로 갖고 있어요. 그 저희가 뭐 석유 사업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한 달치 원유나 휘발유는 있어서 그건 걱정 안 할 건데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네.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뭐 한 달 이상 계속 사태가 지연되게 되면 저희가 좀 급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그 지도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수출되는 그 원유량이 뭐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쿠웨이트나 다른 나라 사우디 또 일부 있죠. 예.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일 평균 하루 전체적으로 이제 네. 뭔가 이제 물동량이라고 해야 될까 원유 물동량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 보면 됩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1억 배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200만 배럴이니까 우리나라는 0.2% 정도 소비가 아. 나가겠죠. 네, 네. 네, 수학적으로 간단합니다. 아. 전 세계가 1억 배럴, 우리는 200만 배럴. 예. 근데 호르무즈 배하면 2천만 배럴의 원유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20%인 거죠. 20%. 1억 배럴 중에 한 2천만 배럴이 매일 BD가 뭐의 약자냐면 배럴 퍼 데일래요. 아. 하루에 쓰는 배럴. 네. 그럼 배럴도 좀 뭐 이런 얘기 좀 시간 관계 해도 좀 배럴 하면 뭐 이게 복잡하냐 하는데 리터로 왜 안 했냐 하는데 하여튼 배럴은 뭐냐 하면 옛날에 서부 영화나 이렇게
뭐 대항해 시대 보면 이렇게 불려갖고 나무로 된 뭐 이렇게 통 있잖아요. 네, 물도 예. 넣기도 하고 뭐. 예. 예. 그게 1배럴이에요. 예. 근데 그게 리터로 153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153리터, 네. 158리터 정말 158. 158리터. 네. 근데 158.3리터인데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중형차 소나타 3번 기름 넣는 정도? 그게 요 거라 보시면 되죠. 158리터니까. 53리터 정도가 휘발유 가솔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3번 정도 들어가는 뭐가 1배럴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 뭐 뉴욕장이 쉬어놓으니까 이런 얘기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네요.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동시효과 또 이제 보자고 아, 예, 뭐 말하기 전에 막 그거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우리 가다가 SK 주유소는 진짜 SK 기름이고 저 S오일 기름은 S오일 기름만 갖다 쓰는 거 맞습니까? 제가 다 맞히는 건 아니지만 제 근무 경험상 보면 지역별로 그 기름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차가 그런 게 있죠. 예,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의 지역이 다르고요. 네, 현대오일뱅크는 예를 들어 충남 서산 쪽에 예, 예. 대천 쪽에 대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울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기름 거기까지 물류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여기서는 SK나 S오일이 대주고 어. 현대오일뱅크에 있는 SK나 S 청청도 쪽에 있는 건 이쪽에 대주면 서로 물류비를 아끼니까 예. 즉 똑같은 양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기름의 품질이 되게 우수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유 설비의 어떤 쉽게 말하면 타랑 설비라든가 설비들은 매우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스프링급의 원유 가솔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예, 저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질문하시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예. 그 고급 휘발유 비싸잖아요. 예, 예. 옥탄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좋은 차는 꼭 그걸 넣어야 됩니까? 꼭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뭐 여유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좋겠죠. 왜냐하면 옥탄가라는 게 결국 이 가솔린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네. 차량 엔진의 순간적인 폭발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리터라도 폭발력이 더 세다는 건 힘이 더 좋아지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비싼 거고요. 근데 이제 표준 레귤러를 넣으셔도 뭐 주행하는 데는 많이 불편한 건 없으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979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죠. 78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9,400원, SK하이닉스가 1.6%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9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90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8천 원. KB금융, 네이버가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0만 6천 원, 25만 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2%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9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HLB가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2,200원, 에코프로 0.2% 내림세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호가에서 3%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26만 4천 원, 휴젤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5만 7,500원, 펩트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리가켄바이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은 일단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매매 포지션을 취할지도 좀 궁금해지고 외국인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네요. 예. 아, 결국 이번 주에 3천은 못 가나 싶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저기 센터장님. 예, 예. 이 지수 추종 ETF나 무슨 뭐 선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사실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뭐 개별 종목 갖고 개별 있는 종목을 경우도 갖고 네. 있죠. 예, 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매번 보면은 때만 되면은 연초가 됐건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를 넘어가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이 또 지수 전망을 합니다. 예, 예, 예. 또 지수 전망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시장 전반적인 힘을 또 가늠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어느덧 3천 왔는데 네. 상상인에서는 지금 연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기존에 5월 달 한 달 전에 왔을 때 저희 하반기 전망 지수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밴드 상단은 2,960원을 말씀드렸어요. 글쎄, 예. 이미 저희 거를 넘어섰죠. 터치했거나 네,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고민에 빠진 거는 그러면 이거를 이 터치의 개념이나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네. 근데 뭐 100% 아직 저희가 자료를 안 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하고 있고 하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상단을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상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2,960에서 추가적으로 PBR 1.05배인 3,100까지 올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고민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보는 결국 3분기, 4분기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EPS와 BPS일 텐데 이 부분의 추정치가 상향될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먼저 선행하면 이익이 후행해서 올라갑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 지수랑의 선행성이 증권시장의 네. 선행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지수가 만약에 올바르게 올라갔다면 보통 확률적으로 지수가 지금보다 10% 20%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희가 본 시점에서의 상반기에서 본 하반기 이익이 10% 20%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선행성 때문에. 네.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7월 9일에 뭐 관세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3분기,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나라 특히 수주인 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의 이익이 저희 추정치보다 10% 20%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익은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올라간 이유는 저희의 밸류업 일부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뭐 배당을 오래 갖고 있던 분들에게 과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과는 좀 다른 문제니 주가가 지금보다 오른 거는 인정하지만 여기서 3천 이상 가려면 그거는 결국 실적에 대한 드라이버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오히려 네. 내년 중반 2분기, 3분기 이후의 실적을 본다면 그거는 뭐 좀 고민해 보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 미래를 땡겨온다는 것 자체도 궁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올라갔으면 올해 하반기 실적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은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추정치가 하향되지는 않겠지만 네. 상향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유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더 낮아졌다면 뭐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저희 추정치로 유가는 조금 단기 좀 올라갔거든요. 예, 예. 74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료나 원가 측면에서는 제조업체는 좀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판매가에 이전하기 전이니까 평가에.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실적이 막 저희 추정치를 상향할 것 같지는 않아서 3,000포인트 내외가 아마 1차적인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협상을 좀 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 유가는 한 70달러 밑으로 다시 예. 안정될 가능성이 65불에서 70불 사이에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원자재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금 가격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온스당 3,4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금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또 저희 하우스 뷰를 꼭 말씀드려서 뭐 칭찬받으려는 건 아닌데 네네네. 잘 기억해 보면 네네. 저희는 그 원자재 중에 금을 제일 좋게 봤어요. 올해 금, 초부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원유는 사지 말라고 얘기 드렸었던 네. 거고. 예? 원유 선물은 사지 말자. 원유 선물은 사지 말자. ETF 원유 선물은 사지 말자. 그거는 사실은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원유 수요라든가 경기상 유가가 연초에 74불이었습니다. 한번 잘 예, 생각해보면 예. 그거보다 연말 유가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랬고 구리 가격은 보합일 것이다. 중국의 그러니까 구리 수요는 중국과 건설 경기 두 개가 중요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나오기 전까지 그럼 재건이 나왔으면 근데 그 재건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 그리고 건설 경기 모두 구리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다. 그래서 근데 더 나빠질 건 없으니 구리는 네. 보합이다. 근데 금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금이 이미 많이 올랐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더 오른다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그래도 금은 올해 연초보다 연말까지 10에서 20%더 오른다고 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금을 지금도 올랐지만 오히려 유가 오른 거를 팔고 원유 선물을 갖고 계신 원유 선물을 팔고 금 선물을 사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도 지금도 된다. 그 생각 지금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생각 같지만 지금 제 가정이 맞다면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이 만날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면. 그렇다고 보면 유가는 조금 지금보다 더 안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금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지금 53년간 자산별 원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게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예.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지난 50년간 이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 어떤 자산이 많이 올랐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연코 노란색인 금연물이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을 때 미국의 채권보다도 오히려 금이 많이 올랐고. 개장하고 조금 더 예,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준테인스 데이로 휴장했고 이제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1시까지 있었고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2주간의 시한을 더 준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 시기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매수로 시장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소폭 오름세입니다. 2,986, 코스닥 78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올라갑니다. 59,400원, SK하이닉스도 1% 상승합니다. 지금 24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집니다. 9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0.2% 상승세고 KB금융이 0.5% 올라갑니다. 10만 7,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가 1.3% 떨어집니다. 24만 8,500원, 기아가 소폭 하락으로 9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소폭 내림세로 38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0.6% 떨어지고요. HLB도 2% 하락합니다. 에코프로 0.3% 하락으로 4만 1,15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3% 상승합니다. 27만 4,000원이고요. 휴젤은 약보합권으로 지금 7만 2,000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많이 올라가네요. 2% 상승 46만 2,000원이고 펩트론 소폭 하락합니다. 클래시스 보합이고 리가켄바이오가 0.8% 하락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 전선주 흐름 좋습니다. 전선 쪽에서는 지금 대한전선이 5% 강세입니다. 16,840원이고요. LS 마린솔루션도 2% 상승 중입니다. 31,100원. 그리고 가운전선 1.4% 올라가고요. 대원전선도 2% 상승 중이고 일진전기도 1.6%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쪽에서는 지금 우리기술이 6% 강세입니다. 4,690원 선이고요. 오르비텍도 8% 강세고 지금 위드텍 지금 상한가네요. 비트로테크 6% 강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우진엔텍이 7% 강세고요. 원전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 일부 종목이 올라가는데 AK홀딩스, 제주항공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도 1% 상승 중이고 다만 종목별로 지금 보시다시피 흠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 볼게요. 지금 HJ중공업이 4% 강세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1.58%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삼성중공업은 2.5% 하락이고 HD현대미포는 1% 상승. 지금 종목별로 혼조세네요. 애플페이, 카카오뱅크 쪽 움직임이 좋은데 한국정보통신이 22% 급등 중이고요.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가 각각 3%, 2% 상승 중이고 이루온도 4% 강세입니다.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 일부 종목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 좋네요. 오늘 지금 아모레퍼시픽, 사실 어제장에서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흐름 좋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5% 강세 14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5% 강세고 한국콜마 2% 상승 중이고요. 89,900원, 코스맥스도 4% 강세고 지금 마녀공장, 파마리서치, 한국화장품 제조 다 좋습니다. 토니모리도 4% 강세고 아모레퍼시픽홀딩스도 3.5% 상승 중이고요. 실리콘투도 3% 강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장품 쪽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8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6억 원, 16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7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억 원, 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장 마감 대비로 4원 80전 하락하면서 1,375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어느 네. 정도 보합권 숨고르기 정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일부 쉬었던 sek터가 다시 좀 힘을 내주네.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이나 또 시황에서 늘 하는 얘기가 숨고르기 내지는 속도 조절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보자. 센터장님 지금 매번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급을 체크합니다만 벌써 이번 랠리가 되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하는 이 구도가 벌써 한 일주일 넘게 되고 있잖아요. 네. 통상 이럴 때 개인들이 이렇게 오파를 뜯으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 밑에 깔아놨다가 사지는 겁니까? 보통. 깔아놓고 사는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저 개인 지금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매수 긍정적인 하고 매수 보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전강 후약이냐 아니면 전략 후강이가 중요한 거겠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물론 그 강도는 약해졌을 겁니다. 강도. 6월 3일 대선 이후에 봤던 그 네. 다음 주 랠리, 그 다음 주에 2주 전에 랠리랑은 좀 달랐겠죠. 네. 그때는 깔아놓는다 상상도 못 하는 거고 호가를 올리면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보는 건 미국의 장애질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네? 미국의 시장의 장애질. 그러니까, 시장, 어떤 미국의 장애질이? 지수 흐름이라든가 예. 미국도 정강후약이 은근히 많거든요.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이 원래 강하게 가려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야 되고 네. 예. 결국 IT 기업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애플이라든가 하다못해 지는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동학개미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국의 어떤 지난 2년간 미장만 봐왔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 30년간을 가만 보시면 S&P 500도 보시면 2년, 3년간 그냥 보합인 해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냉정히 한번 그렇죠. 지수를 30년간을 쭉 네. 펼쳐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 선도적인 어드밴스가 되면 많이 오르고 그게 아니면 좀 쉬는 게 미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픈 AI의 문제는 딥시크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빚어진 거고요, 중국에.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중국이 더 앞서 있어요. 로보틱스도 중국이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전기차 테슬라도 오히려 BYD가 유럽에 더 많이 테슬라보다 팔리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IT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주가가 더 갈 만한 요인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네. 기술도 높아진다는 게 자꾸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여기서 정권도 바뀐 마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리아 밸류업을 위한 배당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정책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저는 일정 부분에 이 동학개미로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서학개미가 아니라 그쪽이 미국의 어떤 미장에 대한 실망으로 저희 쪽이 올라와서 코리아 레벨업이 아마 내년 내후년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네. 근데 물론 그러려면 선제 조건은 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일부 기업들에게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학개미나 아니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저는 앞으로는 향후 2년간은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 같은 미국이 아닌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테크 지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님 그냥 여의도에서 한번 그런 캠페인이라기보다도 한번 지혜를 한번 모아 보시죠. 예. 일단 저는 개미라는 용어 듣기 싫고요.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개미라고 얘기해왔고 슈퍼 개미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저는 동학 개미 저 용어 참 싫어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 여름까지 엄청난 장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 그래요. 그냥 표현해서 알아듣기가 서로 편하니까 동학 개미 미국 가면 서학 개미 합니다만 그거였습니다만 그 장에서 이렇게 번 사람보다도 그 장으로 인해 뒤늦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게 현실이고 예,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동학이 안 좋았잖아요. 통합운동. 동학의 의미는 저도 뭐 종교적으로 아니 저 모르겠지만, 예. 동학 게임 자꾸 이제 전투 개념으로 칠 것 같으면 결국 마지막 그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할 때까지 그런 식이라서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서 저거 좀 다른 표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오. 예, 그러니까. 네. 개인 그런 거 투자를 하라고 해서- 상상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 거 상상하라고. 상상.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제가 계속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저는 지수 밴드를 더 잘 예측하는 거 하면서 부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업으로. 아니 미국 장의 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미 3천을 갖다가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2,960으로 제시했던 지수도 예, 예. 그다지 올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말씀은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립이 되시는 뷰란 말이죠. 예, 예.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이제 이건희 대표는 이게 무슨 돈일까요? 했더니만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에 촉 좋은 분들이 벌써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미 땡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네. 이제 코스피가 3천을 넘으면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큰 손의 반대 개념 조막손도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러다 보면 자칫 그때 가서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예. 뭐 이런 뷰였습니다만 지금 그 미리 개인들 중에서도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은 그분들하고는 이제 뷰가 이제 엇갈리고 있으니까 배팅이신 거예요, 센터장님도. 네. 지금 이거 뭔가를 믿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사는 거지. 지금 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인들 매물을 다 받아내고 네. 바깥에서 들려오는 저 악재를 갖다가 견뎌내고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디를 보나 미국을 보나 우리를 보나 과매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거는 뭘 보고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했던 거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었죠.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 PBR 0.1배, 0.2배. 네. 저희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PBR 0.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중에 PBR이 0.5배가 안 되는 기업이 이미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난센스인 건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업이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YTD로 올해 연초 이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많이 올랐지만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 그리고 정권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지난 12월 3일 사태 이후로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게 좀 네. 매듭졌다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제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저희들이 물론 어닝을 너무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개인께서.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닝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되고 네. 그 어닝이 어떤 의미인가는 중요하잖아요. 좀 아카데미가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다 좋은데 밸류업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선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3,500까지 가려면 이익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랠리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 휴대폰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3,500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동의는 결국은 기업 실적인데 그게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랠리까지는 그럴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오버슈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 말은 여기서 3,500까지 바로 가서 레벨업을 하기 위한 올해 연내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연내 아니면 더 빠르면 8월, 9월에 3,500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3,300 이렇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뭔가 기업의 어닝이 이 좀 어닝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뒷받침돼야 늘어나야 되고 또 예.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추가적인 기대감도 또 있어야 되고. 예. 예.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시장이라는 게 어떤 뉴스에 반응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지수가 다시 2,500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2,800, 900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에너지를 응축하고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혹시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미국이 관세를 전격적으로 좀 더 협상이 잘 되면 네. 그때 어닝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반영하겠죠? 네. 그럼 9월, 10월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닝을 올릴 만한 이벤트나 사건을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 에너지를 응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금 선물 저희 또 그 얘기를 더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금에 대한 뷰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 지금 그 마저 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 결국은 지금 이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거의 없어요. 악세사리 때문에 올라가는 수요는 10%도 안 됩니다. 네. 어떤 투기적 수요라는 거고 투기적 수요는 결국은 자산의 대체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안 보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여기 봐시는 것처럼 이거는 정책 불확실성이 많았을 때 채권이 12% 올랐지만 오히려 금은 17% 올랐다는 거죠. 이 정책 불확실성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50년간.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도 미국의 장기 채권이나 지수보다 당연히 금이 많이 올랐을 거고. 노란색, 예. 그다음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 시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기 채권이 9% 오를 때 금은 29% 오른 거죠. 그리고 예, 달러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앞서 있는 문제들, 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이슈,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지난 50년간 금이 채권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채권이 미국의 장기채 10년물이 안전하다 보지만 그건 안전한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랐던 것도 이게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가만 보시면 역사적 금 가격 흐름인데 자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여기서 보면 이제 글씨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음엔 그래프를 좀 더 크게 만들 텐데 네. 죄송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뭐 2차 오일 쇼크, 이라크 전쟁 그런 것이 있었던 사건을 그 D-Day로 보고 네. 그 사건 이후 금이 얼마나 올랐는 걸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 뭐 코로나, 그 다음에 9.11 테러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2차 오일 쇼크 때는 쇼크가 있기 전에 금 가격이 100이면 2배 반 이상 올랐다. 그렇게 그런 그래프인데 그때는 70년대기 때문에 금 가격이 3만 원이고 예, 2만 원이라서 예. 몰랐지만 그 2만 원이 3만 원이 된 거고 4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정도 빨간 올랐냐면 선이 지금이죠. 지금은 2배 된 겁니다. 딱. 어느 거? 노란색. 노란색.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네, 봤을 때 네. 100으로 봤을 때 딱 한 배만 오른 거죠. 100이 2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있는 일부 지표보다 오른 건 많죠. 9.11 테러라든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금이 더 오른 건 맞습니다만 네. 과거에 두 번의 어떤 오일 쇼크라든가 지금 보셨던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덜 오른 덜 오른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2차 집권과 그다음에 이란의 핵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많이 난 시대잖아 지금이.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이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금이 조금 더 불확실성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센터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긴 한데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연준하고 파월 회장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FOMC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관심도 아니요, 관심 저는 그런 꺼도 뜻은 됩니까? 아니고 이제 예. 시장의 영향력이 낮아진 건 맞지만 맞다. 예, 주인공이 이제 트럼프를 바뀌어서 그런 거죠. 자꾸 주인공. 공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사실은 제롬 파월의 말에 코멘트는 좀 100% 동의하는 게 지금의 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에 두 번의 인상의 기회를 남겨뒀지만 예. 인하의 기회를 예. 남겨뒀지만 여전히 인하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건 느껴졌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느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가 아직 안 끝나고 관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롱비치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항구, 뉴욕 항구 모두 물동량이 급격히 물동량이 줄었어요. 줄었더라고요. 10에서 20%씩. 예. 그 얘기는 뭔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고. 근데 수입된 거는 물가가 오르는 제품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를 쉽게 낮추면 안 되는 상황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멘트는 코멘트대로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여전히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시장에 크게 뭐 하상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제롬 파월의 차분한 대응은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매주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대응 전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